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에서 급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부 또는 급여 또는 제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면서 제공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자, 급여 또는 제공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가장 대표적이지 오랜 세월 동안에 제공되어 왔던 것은 현물이 되겠어요. 현물급여. 그리고 출제가 가장 잘 됐던 것이 역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비교를 가지고 오랫동안 출제가 되었는데 현물급여는 진정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제공하는 급여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표 효율성 또는 우리가 효율성 사회복지 정책을 같이 할 때 효율에는 수단적 효율로서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다. 목표 효율성은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말하기 때문에 대상 효율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대상 효율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입안해서 이끌어가는 정부 정책 가들의 입장에서도 정책 효율성이 높다. 정책 효율성이 높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행정적, 정치적 선호도, 행정적, 정치적 선호도도 높습니다. 행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리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현금급여는 그야말로 그 정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물급여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관리가 용이하고 또 그러면 행정집행가들의 입장에서도 가시할 수 있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선호도도 높다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도출되기 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납세자들의 선호도 납세자들의 선호도도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입장에서 한다는 점에서 스티그마가 발생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선택권이 배제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운영 효율성이 현금급여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단점 관련 없이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특징을 현물급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현금급여에서는 현금급여에서는 그야말로 통장이체라는 소위 통장이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죠.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받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선호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결정권이 높다. 자기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 보통 출제가 될 때에는 자기 선택권이란 말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현물급여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의 사용. 목적의 용도로의 사용이 높기 때문에 목적의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때 지금 이 그림은 그랬습니다만 결국에 현물급여의 단점을 현금급여에서는 그걸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금급여에서는 목적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상호 교차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실 적에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서로 교차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급여 종류에는 바우처도 있습니다. 바우처도 있죠. 보통 이용권, 증서 또는 이용권 등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 현물급여이면서 현금급여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적 성격의 급여다.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다 보니까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여유성이 떨어진다, 스티그마가 발생한다, 또 자기 선택권이 배제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우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금급여의 단점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현물급여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급여의 단점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우처는 재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재원을 직접 제공하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이 높죠. 물론 자기 선택권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이고 가장 낮은 것은 현물이겠죠. 현물은 자기 선택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현금급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선택권이 높고 바로 이 자기 선택권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자들의 품질 경쟁을 둘러싼 시장 경쟁이 야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러한 장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선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번으로 이루어진 이 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 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등등도 역시 바우처의 장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회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급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기로 하고 적어도 이것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가장 많이 되고 또 출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교표에 나와 있죠. 현물급여에서 여러분이 손으로 적었던 내용들이 다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별도의 목차로 잡아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면 사회복지시설 이용권에서 바우처를 별도의 목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부터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기회와 권력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에게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즉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이 말은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재원을 직접 제공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이다. 두 번째 보시면 현물급여의 일종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사용하게 함으로써 현물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거기 3번의 첫째 줄 끝에 목적 범위
의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도 제거할 수 있다. 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의 단점인 이런 그 단점을 제거할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 바우처는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주로 노인 돌봄 서비스나 장애 돌봄 서비스나 장애인 사업, 장애활동 지원이나 또 장애인 사업,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나 또는 장애 가족이나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되, 그런가 하면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우처, 전자바우처로 이용되는 이런 걸로서는 이렇게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사업,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도 있지만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있다. 지역 자율형,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서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런 등등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전자바우처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 재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또 다른 보다 나은 또는 더 많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 의무를 같이 병행한 것이 바로 이렇게 바우처의 재원 운영 방식이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현재 우리는 전자바우처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한 장의 카드로 2015년도부터는 한 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전용카드 다 줬는데 2015년부터 국민 행복카드란 이름으로 전자바우처를 국가바우처 단일 카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카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급 형태, 지급 방식 다 나와 있죠. 지급 형태, 지급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입 성과. 여러분처럼 재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이 확보되고 그로 인한 시장 경쟁이 창출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러한 장점을 쭉 쓰면서 동시에 1년번으로 이루어진 증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453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 바우처까지를 살펴본 겁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나오는 부가 급여로서 단 하나 있는 임신출산진료비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두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때는 바우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회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급여죠. 보이지 않는 급여입니다. 무형의 급여로 어떤 집단이 접근할 수 없었던 부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무형의 급여를 기회라고 하는데, 보통 교육과 고용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고용과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경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회는 물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여운의 기회, 또 저희 예외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을 통해 다른 급여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양성평등제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또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과 같은 대학 입시제도, 바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적극적인 우대정책, 뭐냐면 긍정적 차별이라고 해야 하는데, 적극적 차별인데 긍정적 차별 정책, 이런 것 등이 모두 기회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도 있죠. 권력.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 집단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급여는 5개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특히 이 내용까지 판서를 했던 3개의 영역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이 재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재원. 그래서 이런 재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세지요. 일반 예산이라고 하는 조세가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조세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는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 지출 또는 조세 비용이라고 하는데 소득 공개나 소득 감면과 같은 것을 이렇게 조세 지출이나 조세 비용이란 이름으로 해서 공공재원의 내용으로 이렇게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재원은 소위 기업 기금이라든지 또는 자발적 기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지요. 본인 일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본인 일부 부담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금은 보통 우리가 의료보장에서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재원 조달은 국가지원금,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 국가지원금과 역시 조세지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지요. 그래서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본인 일부 부담금이 들어감으로써 민간재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지원금,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양자 모두 사회보장성 조세까지 포함해서 공공재원이죠. 거기에다가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혼합재원으로 운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국적 협력을 도모하는 순수 민간재원 조달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있습니다. 공동모금. 자, 이런 것도 이런 등등은 민간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재원으로서 공공재원으로서 거기 보면은 줄치기가 잘못되어 있지요. 공공재원에서 줄치기 가운데 공공재원에는 일반 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 비용 이 세 가지를 공공재원이라 하고 그리고 민간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재원은 사용자 부담, 돈 일부 부담금을 말하죠. 자발적 기여, 또 복지기금, 사회복지 공동모금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민간재원의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정 그러면은 국가지원금 조세 그리고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공공재원으로 운영해서 원칙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민간 재원인 본인 일부 부담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혼합재원으로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일반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사회보장성 조세 내용 축약에서 왼쪽 박스 내용에 드러났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오른쪽 페이지로 풀어놨습니다. 사회보험재원은 원칙이 노사정 3자 부담이지만 주로 보험료로 충당을 한다.
삼자 부담은 독일에서 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으로 처음으로 삼자 부담이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대로 인해서 정부의 부담을 들고 민간 부분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 5번과 6번 사회보험은 모든 계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동일세율로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걸로 볼 적에 사회보장성 조정인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5번과 6번에 적어놨습니다. 5번과 6번.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 왼쪽 페이지 박스에서 역진성이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사회보장성 조의 특징 여러분이 중요표시하시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461쪽으로 가서 보시면 461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 민간자원의 왼쪽 페이지에 바로 이용자 부담 또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사용자 부담이 나와 있죠.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가 있다. 또 사용자 부담은 단순하고 과대한 정부 부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낙인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도 있다는 거죠. 단점도 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은 결국에 역진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소득 재분배 악화라고 하는 문제점에 줄쳐놓으시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면 고소득층에게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또 이용자 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소득의 재분배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3번의 그때 줄인 것처럼 소득의 역진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런 그 단점도 여러분들이 해서 아직 나온 지가 좀 제법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자 부담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첨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달체계를 보겠어요.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분류. 여기는 구조 기능상으로 구조 또는 기능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집행체계와 행정체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체계라고 하는 것은 집행체계는 주로 현장 실천의 개념을 현장 실천을 주 업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계도 집행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획 또 관리 또는 지원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에 행정체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를 가지고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공공 또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정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달체계는 그냥 민간 부문이라고 이렇게 개인부터 시작해서 기업 또는 불학 이런 등등으로 민간 부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공적 전달체계는
모든 업무의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가 모든 것이 법령화되거나 제도화되기 때문에 안정성, 또 지속성, 그렇죠? 안정성, 지속성. 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으로 설명한다면 공적 전달 체계는 민간 전달 체계, 공평성, 또 접근성. 자, 이런 것 등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에 비해서 민간 부문이 이끌어가는 민간 전달 체계는 환경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축성 또는 역동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민간 부문에서 이끌어가는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공적 전달 체계와는 달리 아무에게나 보편주의적 공평성을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목표 도달성, 이런 효과성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높게 나타나지.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적에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나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공적 전달 체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실천 영역에서 배웠었고 또 행정 영역에 다루겠습니다만, 도대체 민간 전달 체계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민간 전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장단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달체계, 사회복지 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주는 조직체를 말한다.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달체계의 유형 주체에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로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달체계로서는 민간부문 이렇게 하는데, 공적 전달체계에도 혼합체계가 있고 민간 전달체계에도 역시 공적 전달체계의 혼합체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는 앞선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내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관리, 운영을 맡을 것인가, 딜리버리, 전달, 이렇게 4개의 영역을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전달 체계가 빠집니까? 재원이 빠집니까? 급여가 빠집니까? 대상자 선정이 빠집니까? 지금 앞선 시간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4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갔다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우리는 사회보장 일반에 대해서 7장 사회보장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